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위노텍스 세무회계사무소에 왔습니다.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은 김송혜 회계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많은 이커머스 사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아주 푹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회계사라고 하셨는데 네. 회계사랑 세무사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네. 일단은 회계사라는 자격이 있고 네. 세무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지금 셀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네.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회계사, 세무사 둘 다 가능한데요. 네. 굳이 이 차이를 꼽자면 비유를 들면 대형 면허와 운전 면허, 대형 운전 면허와 네. 그 일반 면허, 소형 운전 면허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네. 세무사 영역의 범위의 일을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때 세무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회계사 고유의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형 운전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쵸. 소형 차도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형 운전 면허만 있으신 분들은 대형 차를 운전할 수는 없어요. 어.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면. 일단은 시험 합격 자체가 회계사가 세무사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업무 범위도 더 다양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무 기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회계사를 찾아가는 게 더 좋냐, 세무사를 찾아가는 게 더 좋냐? 네. 이거는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면허비 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대형 면허가 있고 이 사람은 소형 면허가 있는데 네. 소형 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잘하는지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네. 저는 아무래도 네. 만약에 기장을 맡긴다 사업자가 그러면 네. 세무사님보다는 네. 회계사님께 맡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걸 방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겸손하게 또 네. 그거는 이제 단지 그 업무에 대한 차이이지 회계사 세무사가 그 기장을 더 잘 보고 이런 차이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자격을 취득하는 게 난이도가 더 높다일 뿐이지 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회계사가 더 잘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건 개별 사안인 거고 네. 그래도 잘하는 회계사와 잘하는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네. 첫 번째 질문 끝났습니다. 네. 회계사 세무사 차이는 네. 이제 대형 면허와 일반 면허의 차이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 네. 그 기장을 맡긴다고 보통 많이들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대체 이 기장이 뭔가 네. 되게 옛날 용어 같은데 네. 기장을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네. 이 기장의 필요성 네. 그리고 장점이 대체 뭔가가 네. 궁금하거든요. 기장이라는 거는 정말 장부를 기록하는 걸 기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장부 기록은 사업주 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저희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장부 기장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매출 기록하고 비용을 기록을 해서 연간 이익을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본인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 신고 목적으로 네. 이 장부 기장을 해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분들한테는 네.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요. 네. 세금 신고를 하려면 매출과 비용과 그 손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거를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에 맡긴다는 것은 네. 저희는 이제 회계나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문적인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하신다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그 세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해서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신고를 하신다는 건데 네. 사실 저는 무조건 기장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대표님도 해보셔서 그렇지, 아시겠지만 그렇지. 신경 써야 될 것이 맞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사업을 하시면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고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그렇죠. 맞춰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세금 공부하고 있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규모가 작아서 내가 세금이나 세무나 회계 공부를 지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 직접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제 좀 규모가 커지면서 내가 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장을 맡기시면 좋은 거고 아마 이제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정말 아르바이트 써도 하루 일당이 8만 원 정도 쓰는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가 세무사, 회계사의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최저시급이지 그렇죠. 이런 세무나 회계 지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데는 맞아요. 일단 많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런 전문적으로 세무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맡기시는 게 이제 비용 면으로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를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이제 저희가 할수 챙겨드릴 있는 수 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계사님 이제 위노텍스에 네. 이 위노텍스가 위노텍스인데 네. 이제 회사명이고 네. 그 기장을 맡길 경우 장점이 있을까요? 네. 다른 우선 이제 회사에 비해. 네, 다른 세무사 사무실, 네. 회계사 사무실,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 계신 세무사님,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공인회계사로서 제가 이제 올해로 10년차 회계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전문적인 그 자문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저희는 충분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직원들도 다 회계 세무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 전공하신 분들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대표님 같이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 하시거나 하는 게 신설 업종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잡긴 했는데 과거에 오래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 업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고 그게 저희 사무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맞는 게 네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시간을 할애해서 네. 찍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저희가 거의 2년 동안 이제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이 배웠고 어떤 네. 이제 사항들이 있을 때 항상 해답을 잘 주시고 네. 질문을 그때그때 막 들어도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네. 사업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을 격리 보고 회계 보고 이런 직원을 뽑아서 그 인건비보다 효율이 엄청나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깨는 게 맞지 않나. 이걸 뭐 영상으로 홍보하려는 차원은 아니고 진짜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네. 저희 이커머스가 크게 이제 나눠지는 게 구매 대행 네. 그리고 위탁 판매 그리고 사입 판매라고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해요. 네. 사입 판매는 수입 판매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수입 도소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럼 각각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네. 종목 코드 그러니까 네.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각각 사업 형태에 맞는 코드를 등록하지 않고 네. 내가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네. 위탁 판매도 하거나 네. 뭐 사입 판매를 했어요. 네. 그럴 때 혹시 받는 불이익이 또 있을까 궁금합니다. 우선 사업자 코드는 네.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이 옛날에는 없었다가 작년에 신설된 코드가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 525105번이고 그거 외로는 지금 위탁 판매, 사입 판매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일반 사업장을 가지고 이렇게 도소매 하시는 분들 아니고 다 이제 오픈마켓 통해서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쵸, 이 영상 맞아요. 보시는 분들이. 네네. 그분들은 이제 일반 소매업으로 전자상거래 코드를 쓰시면 되는데 그게 525101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코드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법은 무조건 실질과세가 원칙이어서 사실 내가 실제로 하는 업종과 업종 코드가 다르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기는 하나 네. 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행정관서에서 행정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일일이 그 사업의 실질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 코드를 쓰는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이 코드를 쓰는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관리를 할 거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들은 이슈로는 네. 과거 구매대행업 코드를 7번으로 시작한 74960을 쓰시던 맞아요. 분들이 네네. 일괄로 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겠다라는 통보를 받은 네. 게 이제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저희가 사실은 해외 구매대행업입니다 하고 소명을 하고 업종 코드를 변경을 하면 간이과세를 유지하게끔 해줬어요. 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이기 때문에 네. 내가 코드를 잘못 썼다 그러면 실질이 그게 아닙니다를 소명하면 불이익 받지는 않지만 내가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행정관서에서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 기왕이면 업종 코드를 잘 해서 정확하게. 이런 애초에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네. 괜찮은 일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슈됐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서비스업으로 네. 등록해서 구매 대행을 계속 지속하시던 분들이 일반 가세자 통보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 구매 대행업 업종 이제 코드가 생겼는데 종목 코드가 생겼는데 그거를 맞아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문제는 없겠네요. 아, 맞습니다. 아, 그런 근데 생각이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장을 맡겼을 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드네요. 아, 같아요. 그쵸. 네, 저희는 그 세법이 업데이트되고 이런 네. 것들을 그때그때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하니까 그렇죠. 사업자분들이 신경 못 쓰시는 분들을 저희가 체크해드릴 수 있는 게 음. 기장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네. 것 같아요. 코드는 그렇게 되고 불이익은 안 생기게끔 네. 잘하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 네, 그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절차가 네, 이제 큰 틀에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그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네.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소명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고 절차라고 하니까 좀 네. 광범위해서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우선은 소명 자료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를 네. 설명을 드리면 구매대행은 구매대행 수수료 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수료 산정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금액이 차감이 돼야 되냐면 고객이 결제한 금액 네. 거기에는 배송비 결제액도 포함이 돼요. 네. 배송비를 포함한 고객 결제 금액에서 네. 고객이 주문 대행을 의뢰했던 제품의 매입 금액 네. 그리고 제품을 보내는 배송비 네. 그리고 관련된 관부가세까지 네. 차감을 하는 게 수수료가 되고요. 음. 이거 외로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오픈마켓 수수료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오픈마켓 수수료는 내가 이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내가 이 구매 대행 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 대행 수수료 자체에서 차감이 되면 안 돼요. 네, 매출에서. 그게 정석이다. 정석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어차피 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매출에서 그걸 빼고 대신 매입 공제를 안 받는다거나 네. 뭐 방법은 기술적인 방법은 있는데 이해했습니다. 네 따지면 이게 예. 네 세무회계가 이렇게 딱 어떤 상황에 무자르듯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사실관계를 봤을 때 오픈마켓 수수료는 사실은 그 구매 대행 자체를 위한 수수료보다는 그냥 자신의 그 사업을 위한 판매 부대 비용에 보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회계사님 말씀을 정리하면은 네. 이제 고객 결제 금액, 그러니까 정확히 네. 말하면 배송비를 포함한 포함한 판매가, 네 판매가 마이너스 네. 그 원가 매입금, 네. 마이너스 네. 이제 배송비가 있었다면은 중간 배송비, 네. 그리고 마이너스 내가 관부가세를 지불했다면 관부가세까지 네 맞습니다. 해서 그 비용이 정확히 내가 신고하게 되는 수수료인데, 네. 이 중에 판매가에 이제 그 저희 오픈마켓 수수료는 제외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 오픈마켓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들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준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여기서 빼서 신고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게 맞을까요? 왜냐면 이중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거 네. 때문은 아니고 네. 이중공제가 돼서 그렇기도 하고 네. 구매대행 수수료 산정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구매대행 매출에서 차감될 건 아닌 거고 네, 그냥 사업을 위한 경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위한 경비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경비니까 네. 결국에는 그 종소세 때 이제 해당이 되는, 차감이 되는. 부가세에서도 매입세 공제로 별도로 차감이 되고 어, 종소세 때도 별도의 지급수수료라는 비용으로 차감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외로 근데 소명자료에 이 금액만 들어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소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게 이 매입 대금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주문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련의 과정을 또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액뿐만 아니라 판매처 주문번호, 구매자, 매입처 주문번호, 배송비 송장번호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소명하기에 수월하죠. 구매,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개인정보에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핸드폰 번호나 네. 뭐 주소라든지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이름 정도만 들어가 있으면은. 네, 그냥 주문 번호에 네. 상당하는 어떤 물품을 네. 보통 그 매입처도 다른 중국 사이트나 이런 거 이용 그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매입 주문번호랑 판매 주문번호가 매칭이 된다면 충분히 소명하기 수 있지 않을까. 네. 확실하겠네요. 네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더 자세하게 이제 실제 눈으로 궁금하실 거니까 제가 네. 이제 회계사님께 요청해서 엑셀 파일로 그걸 받아가지고 네.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겠죠? 네네네. 말씀해 주신 게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매입 금액 같은 경우 네.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라든지 네. 이런 게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고 네. 그래서 내가 이날 결제한 100달러를 결제한 금액과 내일 100달러를 결제한 금액이 달라요. 다르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그 카드사에서 보여주면은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죠. 달러로 보여준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거 환율을 혹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환율 원칙을 말씀드리면 네. 결제일에 환율을 쓰는 것이 맞고요. 결제일에 실제 환율. 결제된 금액으로 네.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쓰시는 게 맞고 네. 근데 그게 정 어렵다면 이제 보통 평균 환율을 써서 신고를 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 원칙과 신고한 내용이 차이가 있다면 네. 그 금액을 나중에 뭐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서 납부를 하라고 하면 그 차이만큼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은 일단 확인할 수 결제일에 환율을 쓰시되 그게 어렵다면 뭐 평균 환율 정도로 써서 1년 평균 뭐 아니, 1년 평균 아니고 저희 월 평균 월 평균. 네, 네. 그 정도로 또 어차피 그거를 내가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네. 네. 나중에 이제 낼 때 그게 그러니까 범죄라고 그런 식으로 인식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그거는 네, 일부러 내가 소득을 누락하려고 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심지어 평균인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 근사치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근데 어쨌든 과소 신고했다는 거에 대해서 가산세는 있어요. 근데 네. 그 차이가 애초에 크지 않아서 네.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내가 이 차이가 커서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번거롭더라도 그걸 결제 환율 정확하게 맞추시는 하고. 거고 그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평균 환율 쓰셔서 신고하시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네. 구매대행 이 부가세 신고 절차라고 여쭤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소명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스스로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는 이제 실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엑셀 파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5번째 질문이 네. 이제 국내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세금 신고하는 절차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궁금한데요. 네. 아까 잠시 이제 회계사님과 대화를 했을 때 네. 지금의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형태의 국내 위탁이라는 게 네. 사입 판매와 다를 점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6번째 질문인데 네. 국내 위탁 그리고 사입 판매 세금 신고 절차가 네.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면 네. 일단 국내 위탁이나 사입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매입 자료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네. 발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구매 대행처럼 수수료를 건별로 산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그 네. 기간 동안에 매출 오픈마켓 매출이 매출세액으로 들어갈 거고 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매입 금액이 네. 공제가 돼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은 애초에 건별 수수료를 산정을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네. 재고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혹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수익 자체가 순수익이기 때문에 네. 내가 조정의 여지가 없는 재고 조정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사입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한 10건을 해서 판매를 5개만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 기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부가세 신고 때는 환급을 받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제가 5개를 판매했으면 네. 매입을 10개를 했었어도 네. 5개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결산을 할 때 저희가 재고에 대한 원가를 조정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재고는 이제 네. 뭐 재고 대장이라는 걸 작성하고 이월을 네. 내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되게 쉬운 부분은 뭐냐면 국내 네. 위탁 사입하면 똑같은 게 네. 그냥 내가 구매하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매입 자료는 생기잖아요. 네, 카드로 네, 결제하면 카드가 그 매입 자료인 거고 네.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매입 자료가 생기고 네. 그리고 오픈마켓 매출 네. 해서 그냥 그 매입 매출에서 차감된 게 내 네. 이제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건데 스스로 산정할 필요가 없어서 네.
좀 번거롭진 더 않지 간단하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재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 국내 위탁은 사입 판매랑 똑같은 형태지만 네. 재고 그런 말씀하신 문제는 없을 네. 건데 네.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그런 재고 이제 이슈가 생기니까 네네네. 이런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장을 맡기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오픈마켓 매출이 네. 자동으로 신고가 되나요? 아, 네. 오픈마켓 매출은 네. 세무서에서 충분히 그 금액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뭐 네이버, 쿠팡 뭐 이런 데서 판매하시는데 오픈마켓 수수료 자체가 전체 매출액에 대비해서 수수료가 네. 선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업자한테 오픈마켓에서 이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으면 네. 역으로 이 정도의 매출은 했겠구나라는 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그 오픈마켓에서 각 사업자별로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 내역이라던가 현금영수증 발행한 내역들은 다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서 오픈마켓 신고하시는 분들, 오픈마켓 하시는 분들은 그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절세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엔, 나중에 확인이 돼서 내야 네. 되면 그때는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오픈마켓 매출은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이제 회계사님이 신고를 해주실 때는 네. 그 마켓마다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얼마 매출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질문은 네. 이 지금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네. 제가 얼핏 듣기로 이제 얼핏 보기로 네. 150만 명이라고 해요. 아, 엄청 많죠. 네. 네. 물론 통신 판매 뭐 내고 이런 분들 다 포함이겠죠. 네.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떤 수치상 한 150만 명 정도의 분들이 계신데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이 한 개의 이런 쇼핑몰 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라 그러면은 한 개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 구매 대행도 하고 위탁도 하고 네. 네, 사입도 병행을 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정확한 세금 이제 부가세 종소세 신고를 위해서 네.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을지. 네. 네. 우선 한 사업자라면은 한 네. 오픈마켓에서 맞아요. 이제 매출 내역이 쭉 나올 거고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가 다 사입이면 애초에 그 수수료만 선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걸 저희가 수수료 소명 자료라고 말하는 그 네. 수수료 선정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구매 대행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전체 판매액 중에 구매 대행인 것은 별도로 표기해서 네. 그 수수료를 따로 선정을 하시고 네. 다른 것들은 구분을 해서 네. 그냥 이제 일반 신고하듯이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기장에 맡기시던 안 맡기시던 네. 전체 매출 중에 구매 대행과 아닌 것을 구분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그 매출 내역을 다운받아서 네네. 전체 매출 중에 구매 대행인 것 아닌 것. 근데 보통 상품을 보면은 알 수 알 수 있거든요. 네. 내가 구매 대행하는 상품인 것은 옆에 이제 구매 대행으로 표기를 하셔서 네. 따로 수수료 선정을 하시고.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네. 나중에 소명 요청이 나왔을 때 네. 그거를 딱 정말 그 건별로 수수료 선정한 내역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그걸 확인하는 건 어려우니까 네. 그때 구매 대행과 아닌 것을 따로 엑셀로 정리해 놓으시면 좋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게 구매 대행 수수료 선정하는 것 자체가 네. 업무량이 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하려면은 네. 이제 구매 대행 위탁 사입 그 한 거를 네. 정확하게 이건 이거고 네. 그 건마다 매출 현황은 이제 그 저희 구매 대행인 것만 따로 표시하시면 그쵸. 될 것 같아요. 네. 다 빼가지고 이게 네. 구매 대행이다. 네, 네, 그거 네. 빼고 나머지 매출은 다 사입 위탁 매출이니까 그렇게 신고가 되는 거고. 네, 네, 네. 나머지 이제 수수료 정리해서 소명 자료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거고. 네, 네, 네. 야, 못할 짓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여쭤봤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봤지만 네. 저도 이런 거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냥 나눠서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게 편죠. 네. 네. 굳이 매번 그거를 구분하는 그렇죠. 게 아,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나눠서 네. 하는 게 베스트다라고 나눠서 하시면 편하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8번째 질문인데 네. 그 구매 대행을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한 개 제품이 네. 많이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마다 또 중국 어디
저기 서쪽에 있는 동네에서 주문해가지고 여기 동쪽에 있는 항구에 받아가지고 또 발송하고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그 항구 창고에다가 네. 한 20개, 30개씩 미리 사놓는 거예요. 네. 미리 사놓고 네. 주문 들어오면 바로 발송 보내면 빠르니까.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음. 일단 그 자체가 문제인데 네. 그럴 경우에 세금 혹은 이제 좀 부가세 신고나 네.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은 네.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자, 일단 질문을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일단은 재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없이 그쵸, 판매하는 구매 대행인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고가 있는데 재고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거 근데 나가도 되는 내용인가요? 민감한가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민감한 네. 것보다는 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네. 예를 들어 제가 세무 공무원이면 네. 당신이 이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네. 재고 없이 새로운 그러니까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네. 물품의 구입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여줬죠? 그 후에 결제하면 되나요, 그냥? 그거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려면은 네, 그때 당시마다 주문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시기에 맞는. 그쵸. 예. 네, 뭐 얼토당토 않게 이거 지금 주문은 12월 1일에 들어왔는데 네, 그 주문한 게 뭐 7월에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3개월, 5개월이 배송 기간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근 시점에 있는 그 결제 내역으로 소문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결론은 네, 그거는 이제 회계사님께서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범법 행위를 알려주는 거고 그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오늘 회계사님 잘 배워가지고 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튼간에 그거를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 네, 네, 네. 면이고